쏟아지는 주문 때문에 주방이 분주합니다. 이 휴게소에선 주문이 들어오면 가장 바빠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리 로봇입니다. 로봇 팔로 조리한 음식을 레일 위로 옮기면 자동으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과연 로봇이 만든 음식 맛은 어떨까요? 아, 이게 지금 로봇이 한 겁니까? 아, 모르셨어요? 네,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로봇이 조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 그래. 맛이 사람 한 거랑 맛이 별 다른 느낌을 못 받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던 걸 로봇이 하니까 얼마나 신기한 이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할 음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로봇이.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식과 우동 등을 포함해 15가지의 음식을 석 대의 로봇이 조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한 대당 가격은 1억, 총 설치 비용만 3억입니다. 이렇게 높은 초기 투자 비용에도 로봇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우려는 있었어요. 아, 과연 로봇하고 어떻게 일을 할까. 그런데 그전에는 땀도 많이 나고 타이트하게 일을 했었는데 로봇이 들어오고부터는 좀 많이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자유로워졌다고. 몸이 편해진 거죠. 사람이 하는 부분은 조리 시간이 보통 1인분당 4분 30초에서 5분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당 200에서 250인분이 나가다 보니 효율적인 부분이 되게 극대화됐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요리를 예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차원 다른 경지의 예술을 선보이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50년 중식 요리의 대가 여경래 셰프를 만났습니다. 주방에 조리 로봇이 등장한 시대. 과연 로봇이 인간처럼 요리를 할 수 있을까? 여경래 셰프의 생각은 어떨까요? 음식을 볶을 때 불의 조절이라는 그 개념이 있거든요. 강약을 통해서 이걸 좀 더 맛있게 익힌다든지, 왜냐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숙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조율을 하는 것 같고요. 손맛,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AI 로봇이 판단하고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진짜 짱이죠. 여경래 셰프가 한 회사 건물에 위치한 식당가를 찾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려는 직장인들로 붐비는데요. 이곳에서 유독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식당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이 요리해주는 중식당입니다. 로봇이 볶으니까 좀 되게 신기해요. 전 직업이 저긴데 저런 거 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봐야죠. 똑같이 하려나. 이게 바로 로봇이 만들어낸 짜장밥입니다. 어떤 맛일까요? 로봇이 만든 음식인 거 알고 계셨어요? 이거 로봇이 만든 거 몰랐어요. 맛은 어땠어요? 저는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로봇이 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맛이거든요. 로봇 셰프의 실력, 과연 실례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왔을까요? 중화요리에 자주 쓰이는 웡 모양의 이것이 바로 로봇입니다. 처음 본 로봇, 어떻게 요리하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메뉴를 선택해 명령을 내리면 로봇이 입력된 레시피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조리법을 구현해냅니다. 사실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안에 소스 레시피나 뭐 그러한 것들이 결정적일 텐데 그 동작으로만 해가지고 이 맛을 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셰프님들의 웍 모션을 분석을 해서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이제 모션을 입혀놨어요. 이 로봇웍의 특별한 점은 AI 영상 분석 기술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다른 요리사의 웍질 모션 3,800여 가지를 수집한 뒤 로봇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발된 레시피마다 최적화된 웍질을 구현하도록 한 겁니다. 보통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단순 반복을 통해서 볶아주고 섞어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무빙웍, 로보틱웍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마다 메뉴마다 웍의 동작이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뭐 기름 양이라든지 뭐 화력, 뭐 볶는 시간 이런 게 다 저희는 다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조리 로봇. 과연 인간 요리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늘 특별한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50년 중식 대가대. 신기술 중식 로봇.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뭐 한 5, 6년 전에 로봇하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더 우열을 가리는 그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땠어요? 당연히 제가 이겼죠.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발전됐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현황 파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로봇은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만 긴장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식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중적인 요리죠. 짜장밥과 잡채밥으로 대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평가해줄 6명의 일반인 시식단을 모셨습니다.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2가지 음식을 비교 시식해 보도록 했습니다. 정말 사람처럼 오감을 활용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럼 알파고 때처럼 AI가 더 잘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오늘 대결을 펼쳤을 때 로봇이 그냥 이겨버린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택의 순간. 사람들 대부분 2번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2번은 누구의 요리일까요? 1번이 무빙웍이고 그다음에 2번이 격영래 셰프셨습니다. 저는 2번 둘 다 2번을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차이가 좀 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료가 뭔가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느낌이 들었었고 각 그 재료 하나하나에 그 정성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2번하고 2번 같이 선택했는데요. 고 익힘 정도도 좋았고 그다음에 양념도 잘 배어들었고 맛도 더 좋았고 그래서 저는 2개 다 2번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왜냐면 저 음식 만드는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길을 더 많이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람들이 제가 그때 지쳐갖고 헥헥대는데도 얘는 아직도 눌러만 놓기만 세팅돼 있으니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강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포인트를 다 체크를 해놓게 되면 진짜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역할은 최소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는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오지들 눈앞에 거의 다가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을 100% 따라할 수는 없어요. 네. 그치만 이제 맛의 균일성, 그리고 이제 노동력 절감 등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하는 거에 한 90% 정도만 돼도 일정한 맛이 나고 그러면 성공이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 없이 로봇 혼자서 운영하는 무인 가게. 손님마다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면 주문에 맞게 음료를 만들어 서빙까지 해주는 스무디 로봇. 피자를 조리해 완성된 제품을 상자에 넣고 조각으로 잘라주는 피자 로봇.
튀김만을 전문으로 하는 로봇까지 주방에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도입한 푸드테크는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조리 로봇 시장의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10년 만에 4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비큐 명장으로 선정된 이승열 셰프. 그에게 고기를 잘 굽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고기를 잘 굽는다라는 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불 관리예요. 불을 얼마만큼 잘 다루고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고기의 맛은 확연하게 달라지고, 두 번째는 어떤 전반적인 레시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요리를 하는 셰프들의 자세겠죠. 그는 국제요리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을 거머쥘 만큼 고기 굽기 실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훈제 바비큐의 일종인 브리스킷은 이승열 셰프가 자부심 있게 내놓는 메뉴. 육즙 가득한 지금의 상태를 만들기까지 이승열 셰프만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담겼습니다. 저도 이게 완성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수많은 고기를 버려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지금 오늘날 손님한테 나가는 최적의 상태의 바비큐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온 손님들로 식당은 늘 붐빕니다. 일단 이 브리스킷 이거 폴드 포크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식감이 가장 다른 것 같고 향도 다른 것 같아요. 폴드 포크는 그냥 입에서 그냥 녹는 그런 식감이 있고, 제가 광주에서 왔거든요.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자주 오려면 또 서울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많이 아쉬워요 지금. 이렇게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감사한 일이지만 고민 또한 큽니다. 이승열 셰프의 주방 모습. 경력 40년 차 숙련된 손놀림으로 끊임없이 일을 해도 숨 돌릴 여유조차 없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밤 12시에 나와서 일요일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고기를 구우는데 힘드니까 중간에 직원들한테 한 번 정도 그냥 밤 좀 새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새벽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업은. 우리 특히 저희 가게 그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치죠. 셰프라고 요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손님이 떠나고 쌓여버린 설거지거리들. 이 모든 주방 일이 다 이승열 셰프의 몫입니다. 사실 뭐 힘든 부분을 얘기하자면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일단 첫째 인력 관리. 뭐 요즘 뭐 경기가 힘들어서 버티다가 접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력난 때문에 접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정직원도 써보고 알바도 써보고 파트로도 구해보고 다 썼어요. 근데 다 도망갑니다. 영업이 끝나고 늦은 밤. 내일 판매할 재료를 손질해 놔야 합니다. 고기를 훈연 기계에 넣습니다. 이제 기계가 알아서 해줄 것 같지만 사실 사람 손이 더 많이 가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제 고기를 넣고 불을 땡기는 순간부터는 완성돼서 나올 때까지는 저는 이 그릴 밖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위에 맴돌면서 시간마다 온도 체크해 줘야 되고
이제 중간중간에 모핑도 해줘야 되고 그런 과정을 계속 완성될 때까지 해줘야 되니까 퇴근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삶이 형성이 되니까 지치고 쌓여서 나중엔 폭발을 빵 하면 그게 바로 폐업이에요. 정말 많이 봤어요. 이런 인력난은 이승열 셰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일하려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식당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로봇 개발 회사. 여기 자영업자들과 셰프들의 고민을 덜어줄 물건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구경 왔습니다. 어떤 기계가 어떤 건가요? 아, 요거? 아, 예. 이게 바로 힘든 주방 일을 대신해줄 조리 로봇입니다. 주방이 되게 이제 덥고 고기 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 로봇이 패티를 구워주고 패티마다 원하는 최적의 이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는 설정값을 찾아서 직접 레시피를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이 그릴 로봇은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와 레시피에 맞춰 햄버거 패티를 균일한 맛으로 구워주는데요. 1시간에 200개까지 조리가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패티가 있고요. 그릴 로봇에게 일을 시켜볼까요? 장비에 패티를 올려놓고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그리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양쪽으로 조리를 해줘요. 조리가 완료된 패티를 로봇이 꺼내줘요. 신기하네요. 대략 구워지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요 패티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가 67초로 돼 있거든요. 67초? 1분, 대략 1분 정도?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1분 만에 그릴 로봇이 구운 패티가 완성됐습니다. 고기 굽기 명장 이승열 셰프도 로봇이 구워준 고기를 맛보는 건 처음입니다. 맛은 좀 어떠실까요? 맛은 그냥 일반적인 패티 맛이네요. 네. 이거는 기계가 잘못 구웠다기보다는 저 세팅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아까 보니까 온도가 200 막 몇 도잖아요. 패티는 다짐육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높은 온도에서 구울 필요는 없다. 이승열 셰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패티 굽기의 온도를 다시 조정해봤습니다. 약간 아까보다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좀 많이 그렇죠. 조용해졌죠. 아까는 순식간에 냄새가 확 퍼졌다면 지금은 아까보다 좀 더 은은하게 비주얼 좋은데. 온도 설정을 달리해 구운 패티. 맛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굽기 정도나 냄새로는 거의 뭐 고기를 굽는 전문 셰프가 구운 정도는 돼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잘 익은 것 같은데? 같이 드셔보세요. 네.
근데 보면 아까하고 다른 점이 느끼시겠어요? 육즙. 괜찮은데요? 완전히 다른 고기가 됐어요. 원료도 똑같고 장비도 똑같은데 단지 방법만 바꾼 거잖아요. 아무리 최첨단 로봇도 인간 요리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만들어냅니다. 오기 전까지는 사실 이전에 AI가 구워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나보다 잘 굽겠어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왔어요. 근데 모든 과정을 보고 나니까 사실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야, 이게 참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사실 촬영하는 내내 그 위압감을 느낀 건 사실이에요. 내 자리를 자꾸 침범해오는. 인간 요리사의 모든 업무를 대체해줄 조리 로봇의 등장도 머지않은 시대. 주방 일자리의 80%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 요리사의 설 자리는 어딜까요? 식재료 구입서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다듬고, 간을 맞추고 하는 이런 행동은 기계가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 기계를 가지고 좀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걸 연구해야 되니까 내가 얘를 어떤 방법으로 응용을 해서 또 하나의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머물러 있는 요리사가 아닌 발전하는 요리사. 네. 염전 산업으로 유명한 이 동네에 드론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뭘 하는 드론일까요?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자, 기술을 정확하게 전방으로 신안에서 농사를 짓는 66세 박유만 씨. 정지. 하나, 둘, 셋. 지난해부터 신안에서는 농부들에게 방제용 드론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체의 고도가 안 맞습니다. 고도를 좀만 낮추겠습니다. 고도. 네, 고도 좀만 낮출게요. 호버링을 갈 겁니다. 드론이 농약을 제대로 뿌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멈춰 있도록 조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세진 바람 때문에 기체를 통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쪽에 기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갑자기 또 해본 게 또 안만 해도 어렵기도 하고 처음 해보고 이라 또 이것이 육지에서 한 게 아니고 또 하늘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많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 모터 암대 이상무. 농부들의 평균 나이 60대. 갑자기 드론 용어를 외우고 신기술을 습득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약속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 뭐 나이 탓하지 말고 제발 나이 탓 좀 하지 말고 아들 말이 좀 해보라고. 팔 년 전부터 농업에 드론 기술을 이용해왔다는 황정현 씨. 처음에는 조금 그 긴장감이 있었지, 이게 파손되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드론 기술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막대한 노동력이 투입되는 방제 작업 때문입니다. 지금 붓는 액체가 농약입니다. 농사에서는 제 시기에 방제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사람 구하기가 별따기인 요즘 이 드론 한 대면 10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한 4만 평 농사를 지는데 뭐 얼마 안 걸려. 이게 꼭 있어야 돼.
농사에 들이는 힘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에 경운기 선수했을 때는 하루에 한 4,000평에서 5,000평 해줬어. 근데 죽지 죽어 아주. 우리 나이 먹고 젊고 또 기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지하고 있고 다 도와주고 있지. 최근엔 황정현 씨처럼 드론 자격증을 따서 드론 방제 조종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농부도 늘고 있습니다. 논에 직접 들어가서 그러고 이제 역방향 불면 농약하면서도 그만큼 많이 흡입도 해불고 막 그래서 저렇게 인체에도 많이 묻은다고 보죠. 근데 이거 한 뒤로는 멀리 서서 약이 최대한 몇 개를 안 달라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더 효과적이고. 차량을 이용한 방제 작업도 운전자가 농약에 노출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제 로봇은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농부는 방제 로봇의 전원 버튼만 눌러놓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분들 이제 나 니네 동네 귀농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마음 저도 알거든요. 저는 솔직히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일단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 힘들고 힘든 농사일 중에서도 가장 극한의 노동으로 꼽히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제초 작업입니다. 예초기의 칼날이 과수나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경 써서 조심히 깎아줘야 합니다. 이거 저희가 면적이 5,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거 일일이 다 하려고 그러면은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고 3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볕이 뜨거운 무더위에 제초 작업을 해야 하는 날이면 땀 범벅이 됩니다. 이 땡볕에 작업하기에는 진짜 병 관리 십상일 텐데 예초기가 사실 가벼워 보이지만 장시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진이 다 빠집니다. 이런 농부를 구원해줄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제초를 담당하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제초 로봇은 저기 앞에 달려있는 GPS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무인으로 이 과선을 설정해놓은 맵대로 주행을 하면서 제초 작업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최소화해주는 로봇 서비스. 농사에 첨단 기술이 접목된 에그테크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른 새벽. 젖소 농장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이 목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젖소들은 80여 두. 젖잘 시간이 되자 소들이 차규장으로 이동합니다. 항상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거의 한 2-3시간 오전에 일합니다. 젖을 짜기 위해서는 착유컵을 손으로 일일이 부착해야 하기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이 일을 하루 2번 매일 빠짐없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분만을 한 소들은 예민해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대면은 발로 막 탁탁 거의 다 때리죠. 그러면은 막 착유할 때 발차기 맞으면은 막 날아가기도 하고 팔도 막 다치고. 소 치료할 때던가 그때는 제가 막 이 큰 크기의 소랑 거의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시작된 소와의 사투. 소에게 약을 먹이려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칼슘
칼슘 보충해 주는 건데 얘가 목으로 안 삼키고 입에다 두고 있어가지고. 목장 일은 젊은 청년들도 견디기 힘든 고강도의 육체 노동이 대부분입니다. 노동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엄청 환경도 안 좋아가지고 진짜 하기 싫어서 안 들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 손 타면서 환경도 조금씩 깨끗해지고 하니까 욕심 생기더라고요. 제일 힘든 거는 그거예요. 항상 그 시간에 지켜야 된다는 거. 새벽 4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야 되니까. (12만 평) 대규모의 방목형 목장. 이곳에서 젖소를 키우며 한때 성공한 농부로 자부심이 컸다는 서옥현 씨. 1995년도에 제가 여기 대표가 됐어요. 186헥타르 정도의 초지를 관리하면서 유기농 젖소 대략 한 120두 정도를 사육했고요. 그중에서 70두를 착유를 해서 유기농 우유 1.5톤에서 2톤 정도를 생산했어요. 친환경 방식으로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겠다는 원대한 꿈이 이 목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들이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벌어집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늘에 들어가 쉬다가 해질 무렵부터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산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새벽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 풍경을 못 본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습니다. 네. 사진에는 담아놨는데 뭐 다시 그럴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텅 빈 초지를 보면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서옥현 대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일하던 분들이 그만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 왜? 너무 힘들고 고립된 생활이고. 임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 해결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목장 운영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젖소들을 다 처분하고 착유 인력이 필요 없는 유제품 공장으로 업종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다른 목장에서 원유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되면은 젖잘 수 있는 그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당이 되면은 다시 착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 적은 노동력으로도 젖소를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사료를 먹을 시간이 되자 소들이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는 순간 소가 사료를 사료를 먹을 수 있게끔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착유를 할 수 있게끔 장치가 돼 있어서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2개월 정도는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가 사료를 먹으러 들어오면 로봇 착유기가 젖을 짜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바로 이게 첨단 로봇팔로 설계된 착유 로봇입니다. 들어온 소는 먼저 유두를 세척한 다음에 그다음에 착유컵이 장착해서 착유를 자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동 착유가 가능한 걸까? 이 로봇팔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착유컵이 유두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유두를 인식할 수 있는 3D 이미지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유두 탐지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로봇 차규기는 노동력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차규량은 사람이 직접 짤 때보다 더 많습니다. 로봇이 차규 시간과 차규량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기에 최적의 데이터를 토대로 24시간 동안 시간 구애 없이 차규를 해내기 때문입니다. 우유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혹시나 뭐 소가 아파서 뭐 혈류,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는 우유가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체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 농부가 육안으로 파악해야 했던 소의 건강 상태까지 데이터로 수집해 더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사료는 단백질 사료, 2사료는 이제 에너지 사료 이렇게 있어요. 사료 양도 여기서 제가 조절할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소는 제가 분리 차규를 할 수 있게끔 따로 분리를 해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로봇으로 대체되는 노동력. 농부라는 직업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저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직업을 대체하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농업은 저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농업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도입되어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AI 없을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생산성이나 품질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이나 품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I로 인해서 농부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북 상주에 위치한 한 농장. 700여 평의 온실에서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농부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옛날 농법 같은 경우에는 물 주는 것이랑 그다음에 지금 커튼 치는 거, 천창 닫히는 거 이런 걸 거진 수동으로 했다면 지금은 자동으로 온도에 맞춰서 광량에 맞춰서 커튼과 천창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오이를 수확하다 왜 갑자기 사진을 찍는 걸까요? 농작물마다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농부들은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냅니다. 18번 온실에 지금 2%밖에 수확 안 하셨네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컴퓨터만으로도 지금 작업자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도 되게 편하게 작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은 이런 농장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정혁훈 농업 전문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고, 조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직접 농장 운영을 시작했다는 조진형 대표. 이것이 그가 직접 개발한 예찰 로봇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작물의 생육 상태를 살피지 않아도 되기에 노동력을 크게 덜어줍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작물의 이미지들을 취득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이제 과실의 크기, 색상, 개수. AI 비전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로봇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 애들의 분포는 몇 개, 이 정도 사이즈 애들의 분포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예찰 로봇의 경우에는 20년 경력의 농부만이 눈으로 봤을 때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치적으로 스캔으로 이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의 영역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AI 기술, 또 각종 이제 로봇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의 경험에 의존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수가 들어가는 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농장엔 농사 경력이 많지 않은 농부들이 대다수입니다. 표시기 때문에 스마트팜 관리자로서 일을 해보신 결과 소감이 좀 어떠세요? 할 만하신가요? 요즘은 기술도 되게
되게 좋고 네. 초보 농부라도 쉽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용접공으로 일하다 농부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윤동주 씨.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때와 같이 기초적인 노동력을 가진 농업이 아니라 집에서도 컴퓨터로 원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해서 거기에 좀 흥미를 느껴서 이쪽 농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기껏해야 40번 농사를 짓는 반면에 인공지능은 100만 번, 200만 번 농사를 지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의 경험과 누구의 노하우가 더 좋을 것이냐. 시대가 변하고 좋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그런 노하우가 더 늘어날 것이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첨단 에그테크, 첨단 농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인재들이 농업을 기피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에그테크가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부가 인공지능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이 꿈꾸는 미래 농업의 모습은 어떤 농업인가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로 사람의 전문성이랑 노동력을 대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접목되는 기술들이 워낙에 이제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술들이다 보니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파머들 그리고 전문직 농부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미래의 농부는 넥타이 메고 출근해서 네. 사무실에 앉아서 솔루션을 다루고 네. 이런 농부들이 좀 생겨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첨단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시대. 당신은 어떤 직업대학 미래학과를 선택하시겠습니까?